안녕하세요. 무무수입니다. 오늘은 철학자와 늑대, 괴짜 철학자와 우아한 늑대의 11년 동거 일기, 마크 롤렌즈 지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를 훈련시키는 것, 특히 늑대를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모두 꺾어 가축처럼 만드는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나 늑대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본능이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이 커져 더 침착해진다. 프레드리히 니체가 한때 말한 것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신 통제해줄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그리고 브레닌에게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규율과 자유 사이의 관계는 심오하고 중요하다. 규율은 가장 소중한 자유의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규율 없이는 잠시 허가된 자유일 뿐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우리 영장류는 늑대들이 결코 꿈꿀 수도 없는 것을 해낸다. 바로 예술, 문학, 문화, 과학 등 사물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다. 늑대 아인슈타인이나 늑대 모차르트, 늑대 셰익스피어를 들어보았는가?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브레닌이 이 책을 직접 쓸 수는 없다. 오직 영장류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인류의 과학적, 예술적 지능은 속임수와 계략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가해자가 되고자 하는 진화의 부산물이다.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지능이 단순히 속임수와 계략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베토벤이 영웅 교향곡을 작곡할 때에도 결코 무의식에서라도 속임수와 계략 따위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베토벤의 작곡 능력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폄하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오히려 내 요지는 교향곡도 거짓말에 속기보다는 거짓말을 잘하는 계략에 속기보다는 계략을 짜는 능력을 키우도록 발전해온 자연 역사의 연장된 산물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 같은 지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망각할 때 다른 존재를 부당하게 대하고 우리 자신을 학대한다.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우리는 늑대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걸은 길을 비난할 수도 없지만 자축할 것도 없다.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복잡성, 정교성, 예술, 문화, 과학, 진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고 싶어하는 위대함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며 그 대가는 속임수와 계략이다. 마치 사과 속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벌레처럼 음모와 거짓은 우리의 우월한 지능 속에 웅크리고 있다. 사실 찰스 다윈이 제시한 좋은 이론적 근거도 있다. 모든 사회적 집단은 서로를 결속할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곤충에게는 의사소통을 위한 분비하는 페로몬이 있고 각 곤충은 하나의 유기체라기보다는 개별 세포와 같다고 한다. 즉각 세포의 행복이나 정체성이 벌집이나 군체적 유기체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유류의 진화는 다윈이 사회적 정서라고 부른 애착, 공감, 사랑의 발전을 포함하는 매우 다른 전략을 취한 것이 분명하다. 늑대, 코요테 혹은 아프리카 사냥개 무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침팬지나 인간의 가족을 하나로 묶는 특성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도덕성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타인과 무리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 구현과 신의 사이에 끝없는 줄다리기이다. 철학사는 도덕성이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영장류라는 우리의 계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타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사회라면 도덕성이란 결국 거기에 속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이 계산이라는 것이야말로 영장류의 전문 분야이다.
우리는 동료 영장류를 바라보지 않는다. 예의주시한다. 계략을 짜고 음모를 꾸미고 확률을 따진다. 그러면서 상대를 이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해득실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너는 나를 보완을 주는가? 너와 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 전체에 대한 계산은 신중하다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기술의 연장선 상에 있다. 우리 영장류에게는 계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계약이 반대급부로 얻을 것을 미리 계산한 영장류의 의도적인 희생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의 핵심은 성문화로서 우리 안 깊이 있는 것을 밖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계산이야말로 계약의 본질이자 영장류의 본질이다. 계약은 영장류를 위한 영장류에 의한 발명품이다. 따라서 영장류와 늑대 사이에 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중 일부는 왜 개를 사랑하는가? 나는 왜 브레닌을 사랑했는가? 곰곰 생각해보니 이런 비유가 좋겠다. 개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오래도록 잊혀있던 깊은 구덩이를 파내기 때문이라고. 그 구덩이 속에는 영장류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때 늑대였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늑대는 행복이 결코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 늑대는 진정한 관계는 결코 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먼저 신의가 있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계약과 계산은 항상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의 영장류는 결코 늑대보다 먼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은 특정한 감정으로 귀결된다. 이 개념을 행복은 본질적 가치를 지닌 것이자 우리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행복 그 자체를 원한다는 철학자들의 주장과 결합해서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란 사실이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삶의 질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간을 규정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를 중독자로 관찰해 보는 것이다. 이는 몇몇 영장류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가 아니다. 그러나 행복 중독자이다. 행복 중독자는 약물 중독자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 중독자는 약물 중독자보다 더욱 상태가 심각하다. 약물 중독자는 자신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행복 중독자는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잘못 알고 있다. 둘 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양한 모습으로 온갖 계층의 행복 중독자들이 존재한다. 팔이나 다리 또는 발을 보고 그들이 행복 중독자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약물 중독자처럼 약을 주사하거나 흡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년기 행복 중독자가 된다. 주말밤이면 번화가로 가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섹스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도 싸움을 한다. 1년에 한두 번은 이비사, 코르프, 크레타, 칸쿤 같은 섬들로 또는 어딘가 계획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일을 조금 더 심하게 되풀이한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은 행복의 모든 것이다. 청년기 행복 중독자가 되기 위해 18세에서 30세 청년이 될 필요는 없는데 이는 토요일 밤 시내로 나가거나 코르푸행 전세기를 타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동안 청년기 행복 중독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둔해지고 약해지면 동시에 자신이 더욱 교양 있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선 청년기의 특징인 노골적 쾌락과 퇴폐적 감정을 넘어서 행복의 관념을 더욱 확장시킨다. 분별 있는 교양인에게 행복은 섹스나 마약, 그리고 술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더욱 중요한 감정을 인식한다. 스텔라 맥주를 진탕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는 즐거움은 이제 품질 좋은 라투르 와인 한두 잔을 음미하며 느끼는 미묘한 전율로 격상된다. 그리고 가끔씩 하룻밤 풋사랑을 나눌 때 느끼는 격정은 진지한, 그리고 성행위의 수준에서 본다면 사실상 거의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에서 느끼는 더욱 절제된 즐거움으로 대체된다. 미국 비트 제너레이션의 대표 작가 케루악의 시처럼 별들을 가로지르는 거미처럼 폭발하는 화려한 로마의 황색 초들처럼 불태우고 타오르며 타버리는 열망 대신 아직 어린아기가 침을 흘리거나 말을 시작하려고 옹알이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정제된 감정이 들어선다. 행복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감정이 다양해지는 만큼 인간은 점점 세련되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범주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행복이 무엇이든 그것은 감정이다. 영원토록 부질없이 감정을 추구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정의이다. 다른 동물은 감정을 쫓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감정에 그토록 집착한다. 감정에 강박적으로 집중한 결과 인간은 노이로제에 걸렸다. 노이로제는 감정 생산에서 감정 점검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 나타난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진정 만족하는가? 파트너는 당신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가?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성취감을 느끼는가? 물론 삶을 점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삶은 우리 자체요. 행복한 삶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우리는 삶을 점검하는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다. 삶을 점검하는 것이 감정을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정을 점검할 때 그 내부를 살펴서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부재하는지 확인하여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우리는 스스로 희망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착한 행복 중독자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새로운 애인,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집, 새로운 삶처럼 온통 새로운 것을 말이다. 중독자들은 행복이란 항상 오래되고 친숙한 것보다는 새롭고 특이한 것에 있다고 여긴다. 보통 그렇듯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도와줄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보수를 받고 기꺼이 우리에게 다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요컨대 인류의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특징은 감정을 숭배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의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삶의 의미는 직선 위의 결정적 지점을 향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적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 상응하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간들은 흘러가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 순간의 의미는 직선상의 지점에 있지 않으며 전후에 오는 사건들과 연관되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에는 과거의 얼룩도 없고 미래의 유령도 없다. 각 순간은 그 순간의 것이다.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렇다면 이제 삶의 의미는 꽤 달라진다. 지금껏 일직선상의 어떤 결정적인 점 또는 부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의미를 순간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순간은 아니고 특정한 순간들일 것이다. 삶의 의미는 삶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추수철 노크더프의 보리밭에 흩어져 있는 보리알처럼 말이다. 삶의 의미는 그 최고의 순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순간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의미나 정당한 이유를 위해 다른 순간들이 필요하지도 않다. 늑대의 시간은 내가 추측하건대 일직선이 아닌 둥그런 원을 그릴 것이다. 그들 삶의 각 순간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항상 똑같은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다. 만약에 시간이 원이라면 그곳에 다시는 없으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존재도 삶의 상실의 과정이라는 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브레닌과 함께한 마지막 해 우리 삶을 관통했던 규칙성과 반복성은 영원 회귀를 아주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의 끝나지 않는 여름 속에는 다시는 없으리라는 개념도 상실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늑대나 개에게 죽음이란 정말로 삶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죽음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늑대나 개의 본질이라고 믿고 싶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담대한 도전뿐이란 것을 기억하거라.